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분산 경제 포럼 디코노미 2019 행사가 열렸었죠. 그것에 관련된 소식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민모 국회 정무위원장이 올 초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작이 됐는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규제 장벽을 없애주겠다고 하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개발자 출신인 송모 의원은 블록체인은 이미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서비스로 공급되고 활성화되려면 정부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한다면 제주도를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전면 규제 기조를 이어간다면 정부는 편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 들어보면 옳은 말 같죠? 자,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줄 것인지 아니면은 여태까지 한 것처럼 그냥 무시할 것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소식은 전 세계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혁신을 이뤄야 된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디코노미에서 조셉 루빈이 한 이야기 역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셉 루빈은 구글과 아마존 생태계의 독점을 이더리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더리움과 같은 분산 플랫폼에서는 중개자 없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고요. 그는 플랫폼의 위험을 언급하며 구글과 아마존 등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루빈은 역사적으로 사용자들에게 권한이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고 중앙화된 플랫폼은 독점적인 지배력을 낳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화된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그는 금융 시스템이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부패와 비효율성으로 점철되었다며 도이치뱅크와 같은 은행 기관들이 금과 은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례라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공기를 아무도 독점하지 못하듯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듯 디지털 인프라는 공공을 위해 사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한 크립토 메커니즘을 통해서 분산 플랫폼을 구현해야 된다라면 신뢰는 커지고 유혈 경쟁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과연 이더리움은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은행들까지 제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그 전에 구글과 아마존 은행들이 이더리움과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꽤 시간이 오래 걸려봐야 저희가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 함께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토론회장이 있었습니다. 전훈 감돈, 비탈릭 대 루비니, 암호화폐 논쟁, 결과는? 이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자, 이거 딱 보시면은 이 루비니 교수, 와, 이 굉장히 딱 봐도 거만하게 생겼죠. 이 자세를 보십시오. 비탈릭은 공손하게 앉아있는데 다리 꼬고 뒤에 딱 기대고 앉아가지고 딱 봤을 때 정말 부패한 관리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루비니 교수가 만약에 춘향아 네가 오늘 밤 내 수청을 들겠느냐 하면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아무튼 기사로 돌아가서 이들의 토론 주제는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와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들은 타협 없는 논쟁을 벌였고요. 부테린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가져올 미래를 논할 때 루비니는 당신들의 선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의 문제라고 맞받아쳤고요.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에 나서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전혀 쓰이지 않는다라는 루비니의 힐난에 부테린은 이미 30초에서 40초 만에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경험을 해봤다. 꽤 오래 걸렸네요. 아무튼 탈세 문제 등에서도 오히려 블록체인이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루비니는 계속해서 비탈릭에게 공격을 퍼부었는데 블록체인 업계에 대해서 어느 것도 전혀 분산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블록체인이 채택한 관리 및 합의 방식인 작업 증명을 예로 들었는데 그는 채굴 사업자들이 블록체인을 과점해서 51% 공격을 유발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부테린을 독재자라고 부른 이유도 이더리움 재단을 포함해서 개발자 사이에도 중앙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고, 사람들은 여기서 야유를 이렇게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기왕하는 거 야유만 하지 말고 새우젓 같은 거 이제 한 주먹 집어가지고 던졌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물론 농담이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테리는 분산화가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분산화, 확장성, 보안성 모두를 취할 수 없다는 추율 레마가 절대로 풀 수 없는 수학적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버전의 세레니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샤딩, 플라즈마 등 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설명도 잇따랐고요. 그러자 루비니는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이 아닌 지분 증명으로 문제를 타파하겠다고 하지만은 이제 지분 증명이야말로 소수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중앙화라고 생각한다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레니티에 대해서도 2년 전에도 그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다면서 실패하지 않았느냐며 면박을 주면서 과학을 통해서 점차 시스템 진전을 이루겠다고 니들이 말은 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 비탈릭 니네들은 그냥 상상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야, 정말 독사의 혀를 가진 남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이 비탈릭 이게 살짝 웃어주고 있는데 이제 속으로 화난 듯한 부글부글 끓는 듯한 모습이 약간 보여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의하는 것도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쓰레기 코인이 많다라는 데 합의를 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그 동의도 잠시 암호화폐 내재 가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이어갔습니다. 루비니는 실질적인 양적 완화를 해도 암호화폐처럼 급격하게 붕괴하는 결과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암호화폐 가치가 90% 이상 가치를 잇는데 100년이 걸린 것도 아니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초인플레이션은 현실에서 예외적인데 사이버 세상에서는 너무 흔한 사례라는 점에서 암호화폐가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비탈릭 부테리는 화폐 가치에 거품이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미국 달러, 소비자 지수 등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난 100년간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현황은 주식시장, 금시장 등에서 목도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초기 자산의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더불어서 전세계 법정 화폐를 대체한다기보다는 틈새를 노리는 것과 같다며 장기적으로는 크립토 경제가 성장해서 가치가 0으로 수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외에 익명성이라든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는데 둘은 역시 상반되는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았고요. 자, 한편 제 생각에는 이런 토론에서 비탈릭이 약간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 초기 단계인데 이제 벌써부터 완벽하기를 바라는 그런 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비평을 하는 루비니가 아무래도 유리한 그런 논쟁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루비니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의 예를 들었는데 자,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 이제 짐바브웨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쪽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나라들에 한해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이 그들의 법정 화폐를 대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미국 경제도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 예로 문을 닫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두고 보면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더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짱펑자오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오지 않겠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거래소를 연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핀테크와 기술에 규제를 많이 낮춰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 좋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계좌를 만드는 것조차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야, 정말 가슴 쓰린 그런 사실이죠. 아무래도 이 바이낸스에서 대한민국 원화로 입금하고 원화로 출금하는 날은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좌우장평이 몇 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시장이 나스닥보다 낫다. 나는 비트코인이 사기나 거품이라고 폄하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시장은 나스닥 시장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왔다. 많은 이들이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시장 급락 등을 지적하지만 나스닥도 2000년에서 2002년 지수 급등 후에 80% 이상 하락한 적이 있다. 이후에 나스닥은 완만한 반등세를 보이다 2010년 이전에 고점을 회복하고 한층 더 성장하는 데까지 이제 발전을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성장세는 이것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 미래는 좌우장평과 비탈리기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어쩌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바이낸스 런치패드 다음 프로젝트에 관한 짧은 소식인데요. 이 매틱, 암호화폐 매틱을 곧 있으면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바이낸스 런치패드 다음 프로젝트에 관한 짧은 소식인데요. 이 매틱, 암호화폐 매틱을 곧 있으면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제 몇 개 포스팅을 올렸다는 이유 때문에 도지코인이 최근에 많은 상승을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또한 후오비에 이렇게 상장되는 그런 쾌거까지 이루게 됩니다. 이 멍멍이 보십시오. 마치 우리들에게 뭘 쳐다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장난으로 나온 패러디 코인인데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아질 줄 아마 개발자들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업체인 가스프롬이 블록체인을 도입할 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거래소인 코인스쿠에어에서는 이제 캐나다 최초로 캐나디안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코인의 이름은 ECAD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ETP 소식이 있습니다. 스웨덴 거래소 NGM에서 리플 XRP 관련된 ETP 2개 그리고 라이트코인에 관련된 ETP 2개를 각각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NGM은 독일의 2대 증권 거래소인 보어 슈투트가르트의 100% 자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급등에 관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대량의 지갑들이 암호화폐 시세 반등 2주 전부터 활성화가 되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디어는 3월 중순 이전에 비트코인이 보관된 암호화폐 지갑의 40에서 50%가 대략 지난 6개월 동안 비활성화 상태였으나 3월 15일 이후 비활성화 지갑의 비중이 평균 10%로 낮아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지갑의 주인들은 상승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이라도 했듯이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소식은 암호화폐 낙관론자들에게 분명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고래들의 모습을 보면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잠시 보시죠. 3시간 전에 4326개의 비트코인이 비트파이넥스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3시간 전에 8273개 비트파이넥스에서 지갑으로, 그 전에는 9473개 마찬가지로 비트파이넥스에서 지갑으로, 그 다음에 564개 폴로니엑스에서 지갑으로, 또한 마지막으로는 936개 역시 폴로니엑스에서 지갑으로 옮겨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4시간 안에 일어났던 일인데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사서 거래소로부터 지갑으로 옮기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암호화폐를 거래소로 옮기면은 던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반대로 지갑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제 매집하고 있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곤 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나름 희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여기서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것은 고래들의 일시적인 시장 진입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트코인 상승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5,000까지 상승한 요인에 대해서 소위 고래라고 하는 비트코인 거대 투자자들이 동시에 시장에 뛰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며 고래의 움직임이 수만 개의 소규모 계좌 거래의 도화선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몇몇 대형 고래의 자금이 여러 개의 거래소로 일시에 이체가 됐고, 한 고래의 외부 계좌에서 비트맥스 거래소 계좌로 이체되어 체결한 거래는 $750만 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또한 비록 고래의 움직임이 비트코인 급등의 모든 요인은 아니지만 첫 번째 도미노였다고 볼 수가 있다며, 고래들은 지난 몇 달간 비트코인을 매집했고 충분한 물량을 매집한 후에 바이낸스와 비트맥스 등 거래소로 이체를 시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깨어난 고래들, 과연 그들은 상승을 시키기 위해 깨어난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하락을 시키기 위해 깨어난 것인가, 아니면 잠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잠깐 일어나는 것인가. 지금 비트코인은 거의 바닥을 다져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아직 확실히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견은 하락장은 거의 끝나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래들이 일단 깨어났으니까 빨리 씻고 아침밥 먹은 다음에 상승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일해볼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래들과 더불어서 이 기관 투자자들도 더욱더 이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CFA 서밋이 열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관련된 서밋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펀드 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 2019년에는 이제 전저점보다 낮은 가격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참석했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16%만이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못 믿어온 그런 그 자세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6% 중에 이제 오직 2%에서 3%만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을 하는데 주로 쓰여지는 것, 그래서 은행들이 결국 암호화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은행 때문에 암호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급격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톰리. 네가 계속 헛소리 해가지고 이런 거잖아, 이 자식아. 자, 아무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돈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온 세상이 암호화폐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G20에서 정식적으로 자산으로 인정을 했고, 각 나라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세금 법안들이 이렇게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주는 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블록체인이 온 세계 산업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 역시 저희가 매일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정말 대중화되는 어떠한 계기가 크게 한번 일어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 가속화,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는 가속화는 이제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짤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인데요. 여기에 비트코인 스토어라고 이렇게 생긴 가게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노팅햄에 있는 서점입니다. 이 서점의 이름은 워터스톤 북스토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책이 있죠. 비트코인, 그리고 크립토커런시, 그리고 블록체인 레볼루션, 이렇게 책들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사에서 수차례 저도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비트코인은 전에 이미 수십 번 사용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죽지 않았죠. 비트코인은 빈대보다, 잡초보다 더욱더 끈질긴 생명력으로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언젠가는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이 지구 전체를 덮어버릴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여기서 나오는 광고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